네,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 김윤태입니다. 우선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지방공학회와 수자원학회가 공동 심포지움을 해서 조금 뭐 부족한 연구지만 이렇게 같이 좀 쉐어링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그간의 연구를 하면서 이 토사제 취약성을 평가를 위해서 언제 어디에서 이제 이런 산사태가 발생하고 발생하면 어느 지역이 좀 취약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취약성을 평가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이 리스크를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라 하면 어떤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그런 확률로 나타낼 수 있고, 리스크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해저드, 지금 저희가 뭐 약간 위험성이라고도 하긴 하는 정확한 말이 해저드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저들은 여기서는 뭐 토사재 또는 토성류, 산사태 이런 것들이 어떤 해저드가 되는데, 사실은 이 해저드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힘으로 막기는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 막기는 어렵고 약간 저감시킬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 해저드가 있으면 그 해저드에 의해서 어떤 이 vulnerability, 취약성이 발생하게 되고, 이 취약성은 결과적으로 이 엘리먼트 앳 리스크의 그 양과 곱해져서 토탈 취약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가 궁극적으로 이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가 주로 설명한 내용이 취약성인데, 이 취약성을 하려면 궁극적으로 이 해저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해저드가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앞에서 해석을 하면 얼마나 많이 토종류가 속도로, 높이로 또 충격압을 주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엘리먼트 앤 리스크가 받는 취약성이 틀려집니다. 만약에 해저드가 없다면 이 뒷부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리스크는 제로겠죠. 또는 이 엘리먼트 앤 리스크가 현장에 없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해저드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해저드를 알려면 유발인자, 토종류를 유발하는 유발인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어떤 민감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해 봐야 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모식도가 있는데 여기 하나 산사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사태가 어떤 자연현상으로서 비가 오고 나면 어떤 이 경사면에서는 흘이 나는 자연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산사태가 발생하는 그 아래에 사람이 산다든지 집이 있다든지 또는 도로가 있다든지 하면 그 지역이 어떤 취약한 지역이고, 거기에 있는 엘리먼트 앤 리스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엘리먼트 앤 리스크라든지 취약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평가해서 예산이라든지 방어 구조물 같은 부분들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리스크를 평가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산사태나 토속류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줄이고 막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디에서 언제 유발되는지, 그러니까 산사태가 발생하는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은 결과적으로 유발시키는 어떤 트리거링 팩터라고 하는 그런 유발인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유발인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발생할 거냐? 아까 우리 전삼성 교수님이나 백진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산사태가 이니시에이션 되는 그 위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간적인 확률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이 발생해서 어떤 하류 지역에 취약한 지역이 발생하는데, 그 취약성을 평가하려면 궁극적인 것처럼 이 vulnerability curve라고 하는 취약 곡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연현상을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는 상당히 어렵지만, 사실 제가 제한된 시간 내로 제가 지금까지 한 연구를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게 어떤 걸 빼야 될지 잘 몰라서 우선 제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삭제하겠습니다. 자, 우선 언제 발생하는지 어떤 시간적인 확률이 되겠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는 그 시간적 확률을 보면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그죠?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99년부터 2019년까지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산사태가 발생돼 있는
이제 그런 연들 쫙 이렇게 플로팅한 게 되고요. 그걸 이 연으로 표현해 보면 주로 6월에서부터 9월, 뭐 어떨 때는 10월 집중호우, 그죠? 뭐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 그런 것이 올 때 국내에서는 많이 유발됩니다. 물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진 같은 경우도 이런 산사태를 유발하지만 국내는 아직 그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주로 집중호우가 유발된다는 것. 그리고 유러피안 지오테크니컬 디메틱 거기 보고서에서도 한 70% 정도의 유발 인자가 강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우 집안 침투 특성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요.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이 강우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강우의 인텐시티나 듀레이션 또는 누적 강우량과 듀레이션 이런 것을 가지고 이 트레스홀드, 그죠? 이 한계선을 이런 최소 라인을 통해서 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최소 라인을 주면 어떤 약간의 잘못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보통 아웃라이너의 데이터에 의해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우량을 측정하는 장비는 주로 도심지에 AW 장비가 있고 산타스는 산에서 납니다. 그 지역적 거리 때문에 산의 지점 강우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통계적인 방법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약간 브리스웨이 분석을 통해서 5%, 20% 또는 50%의 어떤 그런 확률에 해당하는 위험 수준별 강우 기준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한 250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MDMI라든지 KM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측에 있는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발 강우와 거기에 대한 인벤토리가 구축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ID라든지 CD의 기준에 해보면 저기 있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범위를 갖고 이제 플로팅이 되게 되고요. 저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 20%, 50%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예보, 주의보, 경보에 해당되는 그런 트레스홀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4시간 강우량 같으면 한 200mm 정도의 누적 강우량이 오면 50%의 지금까지 데이터에 의하면 파괴가 났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산사태 발생 자료나 또는 미발생 자료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고, 요 밑에 있는 요 왼쪽에 있는 이게 컨티뉴어스 매트릭스, 여기 같은 경우가 보면 지금 이 false positive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산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발생되지 않았지만 예측, 요 트레스홀드로는 예측된 자료인가, 어떤 false alarm이 되는 거고요. 반대에 있는 요 false negative라고 하는 것은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기준에 의하면은 예측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예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보니까 요 정확성이 한 83% 정도의 그런 정확성을 가지고 이 ID나 CD 기준 또는 24시간 기준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강우 기준을 가지고 언제 발생할지를 아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최근에 2020년 산사태 자료를 구축해서 저희가 플로팅 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ID 트러스홀드 상에서 물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정확히 맞을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5%에서 20%, 50% 확률로 그 선에서 우리가 예보, 주의보, 경보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가 오면 그 유발인자에 대해서 언제쯤 강우가 발생하는지 그 시간을 부분적으로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그게 공간적인 확률이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면산의 2011년이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우면산 주변에 이 우측에 보면 계룡산이 있습니다. 계룡 마운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면산하고 요 우측에 있는 거 보면 우면산에서는 상당히 많은 아까 말씀 16사람들이 이렇게 인명피해가 날 정도로 많은 피해가 났지만, 바로 우측에 있는 에서는 불과 4k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산사태가 난 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산사태가 오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위치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게 저희가 공간적인 확률, 그걸 보통 susceptibility라고 합니다. 민감도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 민감도를 예측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경대에 제안한 민감도 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지방공학자는 역학적 모델을 좋아합니다. 여기 대부분 역학적 모델이라는 게 보통 팩터 오브 세이프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집안 정보라든지 여기 보시면 집안 정보라든지 또는 강우 정보가 있으면 그 강우 집안 침투 특성을 바탕으로 어떤 무한사면 모델에서 안전율을 역학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학적 모델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집안 특성이라든지 강우 침투 특성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정확히 알기가 또는 지역적으로 집안 특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스텝 1에서는 앞에서 개발한 이 강우 트레솔드와 그 다음에 역학적 기반 모델을 가지고 요 강우 트레솔드, 그러니까 이 위험 수준별 어떤 이 안전율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 결과와 그 다음에 통계적 방법으로 민감도 지도를 발생했는데 어떤 지형이라든지 또는 수리학적 인자 또는 임상인자, 허가인자, 지오로지 다양한 그런 인자가 또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의 결과를 여기에 들어가서 이 통계적 모델과 앙상블 모델로 결합을 해서 궁극적으로 어느 위치가 산사태에 취약한지 그 부분을 예측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입력치로 강우 한계선과 지방고학적 묵성치 그 다음에 저 앞에서 말씀드린 12시간의 예보, 주의보, 경보에 해당되는 강우 강도 이게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보통 소일 뎁스라고 하는 것이 무한사변 모델에 상당히 중요한 팩터인데 우리가 이것을 아직 우리 국내 지형에 정확히 데이터베이스한 자료가 없고 그냥 이제 약간 예전에 있던 이제 그런 부분, 이 부분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터널 릴리프라고 하는 각 셀의 위상차를 가지고 위상차가 이렇게 보시면 별로 없으면 사실은 이 흙이 깊이가 깊어지고 위상차가 크면 얇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예측 모델을 제안했고 그것을 가지고 앞에서 통계적 기반의 해석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험 수준별 즉 강우 트레스홀드에 대응되는 그런 지역 위험한 지역 여기서 나오는 이 붉은색이 안전율이 이하가 되는 그러니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니시에이션 에어리어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예측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이 강우 강도와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점점점 이 강우량이 커지면 그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면적이 증가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와 함께 이 통계적 기반 모델의 여러 가지 유발 인자와 결합을 시켜서 저희가 이제 이 통합 어떤 그런 민감도 맵을 이제 주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 이 물리적 기반 모델에서는 한 예측률이 66%, 통계 기반은 77%. 그런데 이 양상물 모델 쓰면 약간 한 80% 정도의 그런 정확성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언제 산사태가 발생하느냐 이 그죠 레인포 트레스홀드와 관련된 어떤 강우량이 왔을 때 어느 위치에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알면 이것이 하나의 이제 해저드가 되겠습니다. 해저드 맵이 이렇게 완성되어지고 어떤 강우량이 땅에서 해저드 맵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저희가 좀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저렇게 이제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성류로 발전되어 간다면 어느 지역이 이제 취약할 거냐 그 취약성 결과적 리스크로 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취약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약성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엘리먼트 앳 리스크 하는 이 위험 요소의 손실 또는 손상 정도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제로라고 하면 손실이 없는 거고요. 1이라고 하면 완전 손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Y축이 되고 X축은 보통 어떤 토성류의 인텐시티, 해저드 인텐시티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 취약성을 평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프레질리티 커브라든지 또는 볼러리티 커브가 있고 프레질리티 커브는 주어진 이 해저드 인텐시티에 대응되는 어떤 이 특정 예를 들면 익스텐시브가 발생할 초과할 확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은 예를 들면 해저드 인텐시티가 4가 오더라도 여기 있는 점이죠. 4가 오더라도
컴플리트가 발생할 확률은 한 10%, 그죠? 이 익스텐시브 발생 확률은 한 30%, 그다음에 마드리치 발생할 확률은 한 40%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에 예를 들면 강우 왔을 때 완전히 이렇게 컴플리트하게 파괴되는 것은 한 10% 정도. 그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초과 확률을 나타낸다는 거고요. 이 볼러리티 커브는 이것의 평균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평균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그 지금 제가 여기서 다루고 어떤 구조물, 예를 들면 주택 구조물의 강성도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강성도가 약한 이 큰 구조물은 밑에 있는 녹색이 되고, 강성도가 약하면 같은 인텐시티 오더라도 더 훨씬 더 취약성이 커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죠. 뭐 취약성을 이 평가하는 방법들은 뭐 데이터 기반, 그러니까 어떻게 예전의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많은 해석을 통해서 하는 방법, 또는 이 데이터가 없으면 어떤 해석이라든지 또는 물리적 기반의 그런 모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취약성 곡선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우측에 있는 이 곡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곡선이 지금 제가 하는 이 건축물 구조의 스티프니스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요것을 하려면 많은 해석이라든지 또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 기반의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이제 부분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피해난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필드 서베이 자료가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이 엘리먼트 앳 리스크의 빌딩 구조뿐만 아니고 거기에 하는 어떤 데미지를 어떻게 입었는지 그런 데미지 어널리스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치풀에 오시면 이것은 앞에 뭐 정삼순 교수님이나 백 교수님이 하신 그런 토속류의 거동에 대한 그런 해석을 해야 되고, 그 거동을 해석을 하게 되면 궁극적인 아웃풋이 이 토속류의 높이라든지 또는 내려오는 속도, 건물에 주는 충격압,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만약 주택이 있으면 주택이 주는 충격이, 이게 건물이 강하면 같은 속도, 같은 높이로 오더라도 덜 피해를 받을 거고, 건물이 약하면 많은 피해를 받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저런 커브가 이제 얻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주택 손상 정도는 특히 미국에서 뭐 지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석을 했는데요. 이 해저스 MH에 보면은 손상 정도를 이 네 가지로 분류해서 slightly 데미지 받은, 그러니까 비구조적으로 손상된 경우부터 해가지고 우측 아래에 있는 completely 데미지, 완전 파괴가 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베큐에이션이 필요하고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택에 대한 손상 정도가 분석이 필요하고, 저희가 2011년부터 20년까지 총 39개의 토사재를 한번 분석해 보니, 여기 이제 토속류가 난 경우가 27개, 급경사지가 12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토속류 같은 경우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났다는 것이 또 하나의 주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각 토속류가 발생한 지역에 건물이 완전 손상된 것부터 해가지고 슬라이트 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급경사지 붕괴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그 토속류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준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피해난 사례를 한국형 주택 분류 시스템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총 7가지의 구조 시스템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골조부터 해서 기타 구조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대분류 1에 대응되는 것은 주로 이제 이 레인포스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무보강 조적조부터 경량 목구조 이 부분은 non reinforced 콘크리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무보강 조적조, 경량 철골조, 경량 목구조, 특히 이 무보강 조적조가 이 그 토속류에 의해서 산 주변에 있는 많은 주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런 이제 건물의 손해 정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응되는 이 X축의 해저드 인텐시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드린 토속류의 어떤 모빌리티, 유동성에 의존하고 일반적으로 일드 스트레스라든지 비스코시티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 토속류의 초기에 발생한 이니시에이션 위치로부터 내려왔을 때 이 건물에 얼마의 높이로, 속도로, 얼마의 충격으로 주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석한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는 뭐 단3D나 플로우알 같은 그런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그 피해난 사례를 가지고 역해석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해석을 해보면 이 역해석한 요 X축이 토속류의 높이부터 해가 충격압이 얻어지고요. 그때의 데미지 어널리시스에서 얻어진 Y축이 얻어지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 찍힌 점들은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한 거고, 이것을 이제 구조 시스템 1과 구조 시스템 2로 해서 주택 구조의 강성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분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벌너리비티 커브가 있어야 나중에 어떤 그 리스크 평가 또는 취약성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구조 형식과 유발 인자에 따른 이런 취약 곡선을 제시하고, 이것을 이제 요 각각의 유발인자 세계와 형식에 따라서 이런 함수 형태로 저희가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형태 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선 부산시 요 예제가 있는데, 부산시에서 그럼 산사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어떤 이니시에이션 되는 그 위치, 그것은 민감도 지도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감도 지도에서 안전율이 1 이하 되는 그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유동 해석을 해보면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통 집계구를 하는데 인구 500명 이하의 하나의 어떤 그 행정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집계구가 저렇게 우측에서 나오게 되고요. 집계구, 각각의 집계구에서 유발되는 충격압이 얻어지고 그 충격압에 대한 이런 취약성이 얻어집니다. 그것을 그리면 우측에 있는 이런 취약성 맵이 나서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취약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예인데, 서울에 같은 경우는 한 16,000개의 집계구가 있고 토사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계구는 한 1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RC 건물 지역이 한 99개, 그 다음 non-RC가 한 2,100개 정도, 2,100개의 집계구가 됩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 6,000여 개의 집계구가 있고 38%가 토사재해가 발생했을 때 영향 인자가 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총괄적인 건데, 사실은 이 집계구로 보면 물론 서울하고 부산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떤 취약 지역으로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부산이 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 한 13% 정도의 그런 집계구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요약해 말씀드리면, 우선 언제 발생하느냐, 집중호우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그 집중호우가 났을 때 그 어떤 이 강우 한계선의 트레스홀드에 다다르면 그 시점에서 민감한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거고요. 이렇게 산사태, 토사재해가 발생하면 이게 이제 취약 지역이 생기는데, 그 취약 지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취약 곡선이 필요하고, 그 취약 곡선은 결과적으로 유동 특성이라든지 건물의 강성도에 의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쫙 말씀드린 것은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많은 데이터, 그죠? 과거의 경험 또는 현재 저희가 하는 그런 경험, DB를 구축하고, 그 다음 현재의 그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감히 혹시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예측해 보고자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